안녕하십니까. 지난 시간부터 교부시대 말기를 함께 공부하고 있습니다. 교부시대 말기는 6세기, 7세기, 8세기에 해당되는 시기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그 중에 특별히 6세기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6세기의 가장 중요한 교회 내 사건이라고 한다면 553년에 콘스탄티노플리스에 있었던 2차 공의회, 전체적으로 볼 때는 제5차 세계 보편 공의회가 되겠죠. 그리고 이제 몇몇 교부들에 대해서 봤는데, 이번에는 나머지 시기에 7세기, 8세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통적으로 교부 시대는 2명의 교부 저술가들과 함께 마감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서방의 경우에는 세비야의 이시도로스 636년경에 돌아가십니다. 그리고 동방은 다마스커스의 요한 750년경에 돌아가십니다. 물론 몇몇 학자들은 서방의 경우 존자 베다 735년, 그리고 동방 경우 같은 경우는 포티우스 총대주교 890년까지 교부 시대를 연장하기도 합니다만은, 저는 세비야의 이시도로스와 동방의 다마스커스의 요한으로 이렇게 교부 시대가 끝난다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교부 시대 말기는 이전에 보았던 것처럼 황금기 시대처럼 친밀하면서도 어떤 독창적인 신학적 사색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신학적 발전이 쇠퇴했다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겠죠. 이 시대의 교부들은 신학이 이미 절정에 이르렀다고 봤어요. 사실 5차례의 공의회를 통해서 모든 교의들이 결정되었고, 위대한 선배 교부들에 의해서 다양한 신학적 주제들이 이제 절정에 이르렀죠. 삼위일체론, 그리스도론, 교회론, 성사론, 구원론, 은총론, 뭐 이런 등등 메이저한 교리들이 거진 이제 완성되기 이뤘다고 봤죠. 이 7세기, 8세기 교부들은. 따라서 신학에 관한 중요한 그 문제들, 그 시대에 벌어졌던 현안 문제들을 이전의 공의회나 위대한 선배 교부들의 가르침에 근거하여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따라서 이전에 이룬 신학적 성과들을 체계적으로 수집하거나 유기적으로 조직화하는 작업들이 바로 이 교부시대 말기에 이제 저술가들에 의해서 이제 종합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새로운 신학적 시도가 이제 결여된 대신 과거의 전통과 결과물들에 대한 지적 탐구와 종합이 주류를 이뤘다. 이 시기에 대표적인 문헌 종류들은 까테네와 프롤리레지아로 이야기를 할 수 있겠어요. 까테네는 언젠가도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성경에 대한 독자적인 주석이 아니라 성경 구절에 대한 이전 교부들이 주석을 이렇게 모은 것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고요. 프롤리레지아는 어떤 신학 주제나 어떤 분야에 대해서 앞세대의 교부들의 그 가르침을 한데 꽃다발처럼 묶어 놓았다 해서 플로릴리에지아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이렇게 교부시대 말기에 이제 새로운 신학에 대한 도전이 이제 없었던 이유는 무엇일까? 당시 시대적 상황에서 그 이유를 찾아볼 수 있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서쪽 로마 지역을 볼 때 북방 민족들이 침입으로 서로마 제국이 이제 멸망했고요. 동방 제국 역시 이제 무슬림의 등장으로 점차 정치적인 쇠퇴기를 맞이하게 되면서 굉장히 혼란스러운 그런 전환기 시대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회, 정치, 문화 전반에 있어서 차분한 신학적 사색이 어렵게 된 것이 원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전까지 확고부동했던 근본 축이 흔들리던 이런 총체적 전환기에 그리스도교 문헌들도 과거의 유산과 그리고 전통을 유지 전달하는 것을 무엇보다도 우선시할 수밖에 없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시기에 벌어진 신학적인 동향은 아직도 그리스도론에 관한 논쟁이 주류를 이루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칼케돈 공의회와 553년에 있었던 제2차 콘스탄티노플리스 공의회를 통해서 단성론 논쟁이 아직도 종지부를 찍지 못한 여파로
다양한 신학적 제안들이 등장하게 되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단성론의 또 다른 아류. 지난 시간에 저희가 신순환 논쟁에서 봤다고 한다면은 이번에는 단의론과 단력론, 발음이 좀 어렵죠? 오히려 이게 모노텔레테이즘이라고 하는 의지가 하나다. 단력, 이거는 모노에너기즘이라고 부릅니다. 에너지가 하나다. 그러니까 활동이 하나다. 이단적 경향들이 생성되게 된 것은 비잔틴 제국 도처에서 553년 결정에 이제 반발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은 553년 결정 역시 하나의 위격과 두 본성이라는 칼체돈의 결정사항을 재확인했고, 물론 엔 휘포스타시스라는 새로운 개념이 등장하긴 했지만 단성론을 주장해오던 알렉산드리아 학파 계열의 많은 교부들은 그것도 따를 수가 없었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네스토리우파를 제거하기 위해서 3명의 이미 오래전에 죽은, 그리고 그 당시에는 물론이고 후대 사람들에게도 존경을 받던 몇몇 교부들, 테오드레투스, 몹세스 테오도시우스, 또 이바스, 이런 교부들이 단죄됐다는 거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불만을 가지게 됐죠. 무엇보다도 서방 같은 경우에는 그 3장에 대한 단죄를 교황이 함께 승인했다는 거에 대해서 엄청난 반발을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교황과 다른 서방 주교들과의 또 알력이 이제 생기게 되는데, 이 알력이 이제 언제까지 이루어지냐면 그레고리우스 대교황님 때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 단일론 논쟁이 이제 벌어지게 되는데, 특별히 이 시기는 페르시아와의 전쟁 중이었습니다. 당시 황제의 염려는 어느 때보다도 제국의 일치와 통일에 대한 염원이었죠. 특별히 이집트와 시리아 지역의 단일 대오가 협조가 이제 요망되는 이 시기에, 근데 이 이집트와 시리아는 다 단성론의 우세 지역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황제는 제국이 단성론자들을 포용해야만 했던 겁니다. 단성론과의 일치를 이제 바라는 마음에서 당시 콘스탄티노플리스의 세르기우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주교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하나의 에너지, 하나의 그 활동이라는 정식을 제안하게 됩니다. 두 아들이 갈라져 가지고 마리아의 아들과 하느님의 아들이 따로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밥을 먹고 뭐를 하고 이거 하나로 하는 거 아니야. 한 주체가 하는 것이 아니냐. 이 말은 하나의 위격, 그러니까 하나의 휘포스타시스라는 말보다도 더 자극적으로 이 신성과 인성의 통일성을 표현하는 의도를 가지고 하나의 활동이라는 정식을 제안해내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활동, 행동, 그리고 사고의 주체가 되는 단 하나의 위격이 있는 것처럼 단 하나의 원리인 에너지가 있다. 그런데 이제 후대에 조금 있다가 이 에네르기아라는 말은 성경에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것 대신에 이제 의지라는 말로, 그래서 단역설이 이제 나중에는 단의론으로 이제 바뀌게 됩니다. 이거를 이제 얘기하니까 칼케돈 지지자들, 칼케돈은 두 본성의 구별을 강조했던 공예거든요. 이 지지자들에 의해서 거센 반발이 또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특별히 교부 시대의 마지막 순교자라고 할 수 있는 고백자 막시무스의 등장입니다. 에너지, 원리, 의지 이런 거는 다 본성에 속하는 것이다. 따라서 두 본성이어야 된다. 인간 본성과 하느님 본성이 있다고 한다면 원리가 됐든 의지가 됐든 에너지가 됐건 이건 본성상 속하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두 개의 에너지, 두 개의 원리, 두 개의 의지, 두 개의 본성이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건 본성에 속하는 것이지 위격에 속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이제 이야기하면서, 근데 황제는 이 단의론을 이렇게 뭐라고 할까 받아들이려고 했어요. 왜냐하면은 단성론하고 이제 일치를 이루어야 되는 거니까요. 근데 이 막시무스 같은 사람은 그거 안 됩니다 하니까 이제 황제하고 척을 지게 되고 그 황제로부터 이제 박해를 이제 받게 되죠.
그러면서 제6차 보편공의회죠. 일어나게 됩니다. 이 제3차 콘스탄티노플 공의회라고 얘기할 수 있고 680년부터 681년까지 이제 이루어진 공의회입니다. 이 공의회에서는 막시무스의 그 주장이 받아들여집니다. 인성과 신성은 고유성을 가지며 각자의 의지를 가진다. 두 의지 사이에 모순이나 충돌은 없다. 그 대신 인간의 의지는 항상 신적인 의지에 복종한다. 여러분들 553년 기억하시나 모르겠어요. 이 전 공의회죠. 거기에서 엔 히포스타시스, 인간성은 그 자체로 위격성을 띠지 못한다. 말씀의 위격성에 있는 한 위격적이라고 얘기할 수 있다. 이걸 엔 히포스타시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거의 또 다른 표현이죠. 그러면서 두 의지 사이에 모순이나 충돌은 없다. 두 의지는 확실히 두 의지로 존재하지만 인간의 의지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신적 의지에 순명하고 있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인간적 의지가 신적 의지에 흡수되거나 변화되지 않으며 손상 없이 유지된다. 라는 표현을 못 박죠. 예, 여러분들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칼체돈 공의회에서 이 네 가지 부정어가 있어요. 혼합되지도 않고 변하지도 않고 갈리지도 않고 나뉘지도 않는다. 똑같이 여기서도 의지라는 말이 여기에 대입되는 거예요. 이 두 의지가 있는데 이 두 의지는 not confusion, 혼합되지 않아요. not changed, 변화되지도 않아요. not division, not divided, 나눠지지도 않아. not separated, not separation이죠. 이제 의지에 이것을 대입하게 됩니다. 의지를 위격적인 것이 아니라 본성적인 것으로 규정하면서 두 의지의 일치를 이제 명확하게 이제 하게 됩니다. 이렇게 이제 그 7세기의 또 다른 공의회 680년, 81년에 이제 여섯 번째 공의회가 이루어지게 되는데 일반 세계사적인 의미에서 이 시기에 주목할 사건들, 눈에 띄는 사건들을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614년 페르시아인들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함락되었다는 것이에요. 게다가 이 페르시아 사람들은 예수님의 성십자가 유물들을 지네 나라로 옮겨가요. 물론 얼마 안 돼서 헤라클리우스, 이제 황제가 또 바뀌었죠. 헤라클리우스 황제는 이제 팔레스티나를 수복하게 되지만 그렇지만 또 얼마 안 돼 가서 예루살렘은 그 유명한 날짜예요. 638년 예루살렘은 결정적으로 이제 아랍인들의 손에 들어가게 됩니다. 우마 칼리프가 이제 예루살렘 성도를 포위한 채 이제 협약을 맺게 돼요. 뿐만 아니고 동로마 제국은 622년을 기점으로 해서 이제 제국의 영토가 이제 확 줄어들죠. 소아시아 일부, 지금의 터키 서부, 그리고 그리스 그 발칸반도 그 지역으로 이제 축소되기에 이릅니다. 동로마 제국은. 왜냐하면은 이제 아랍인들이 이제 등장하게 되고 무슬림이 이제 정치적 전면에 이제 들어가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제국이 서방도 혼란스럽기는 마찬가지죠. 이미 지난 세기 5세기에 브리타니아, 영국이죠. 영국은 이제 북방 민족들에게 빼앗겼고 또 영국뿐만 아니라 스페인은 서구토족에 의해서 지배됐고 북부아프리카는 저쪽 바이킹들이 내려와가지고 반달족이 차지가 됐고 갈리아 역시 게르만족, 고트족, 뭐 훈족 아주 철저하게 유린을 이제 당하는 이른바 민족 대이동의 희생양이 되면서 이제 5세기 말부터는 프랑크족이 이제 장악을 하게 됩니다. 이탈리아 반도 역시 이제 476년 마지막 황제 로물루스 아구스툴루스가 이제 오토 아케레에 의해서 퇴위된 다음에 동구트족이 라벤나를 수도로 해서 이제 통치하게 됩니다. 6세기 중엽 유스티니아누스 황제죠. 지난번에 제가 553년 제2차 콘스탄티노플 공의회 제국의 통일을 시키려고 했던 그 유스티니아누스 이 황제가 다시 한번 로마 제국의 회복을 위해서 이제 그 북방 민족들을 서로마 제국에서 이제 몰아낸 일들이 벌어지게 돼요. 그렇지만 그것도 유스티니아누스가 이제 죽은 다음에 또 급격하게 동방 로마 제국도 이제 쇠퇴하게
이르고 7세기 경부터는 스페인은 다시 서고토족에 점령되고 이탈리아 반도 역시 롬바르디아족이라고 북부는 차지하게 되죠. 그리고 아프리카는 뭐 7세기 말부터는 완전히 아랍인들의 손아귀에 이제 들어가게 되면서 고대, 그러니까 서방 로마, 동방 로마는 이제 저물어 가기에 이르면서 서로만은 이제 더 급격히 중세가 찾아오게 되고 이제 근근히 이어오던 동방 교회는 8세기 말경에 이르러서 찬란했던 고대 문명이 사라지고 이제 중세라는 새로운 시대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런 극도의 혼란기에 위대한 교부 몇 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